그녀는 11세에 강제로 삼촌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29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장예왕후가 묻힌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02년, 태후의 칙령에 따라 고작 11세의 나이로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그녀는 강제로 빨간 웨딩 세단에 앉아 삼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한 번도 임신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추운 궁궐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궁녀는 시신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어 주었는데 우연히 결혼한 지 29년이 지나도 여전히 처녀임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 후 29년 동안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누구이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결혼 29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결혼식 날 밤, 남편은 처절하게 울며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기원전 191년 10월 겨울, 황성궁에서는 위양궁이 등불과 화려한 장식으로 장식되어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곳에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0세의 한나라 회제, 유영, 류응, 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문무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왕후 장연과 결혼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은 것은 왕비였습니다. 나라 해제는 여황후, 로황후의 안배에 불만을 품고 밤이 될 때까지 신하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내시, 관사의 부축을 받아 왕후의 궁으로 들어갔다. 술에 취한 상태예요.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궁궐 문이 천천히 열렸고 한나라 회황제는 약간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 결혼식 침대에 앉아있던 장애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고 그녀는 나도 모르게 작은 몸을 움츠리고 침대에 숨었다. 한나라 해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바로 앉더니 큰 손을 내밀고 안에 숨어있던 작은 남자에게 불쌍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예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삼촌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장yen의 흔들리는 몸은 천천히 누그러졌고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숨지 않았다. 이를 본 한혜제는 머리에 쓴 히잡을 들기 위해 손을 뻗었고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숙한 화장을 한 어린 장yen을 보았다. 절묘했지만 한나라 회황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숨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서 주세요. 삼촌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삼촌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장예는 한혜제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며 삼촌의 사랑을 떠올리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마침내 작은 몸이 밖으로 나와 한나라 회제의 손바닥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손의 온기를 느낀 한나라 해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로한 뒤 천천히 말했다. 황제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술을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왜인지 아세요? 장예는 고개를 들고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한나라 해제는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모든 언행은 남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새장 안의 참새와 같아서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갈 수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삼촌, 장예는 어린 나이에 무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슬픔과 쓸쓸함을 느꼈고 그의 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 해제는 그 작은 사람을 안고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또 눈물을 흘렸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면 울고
원하면 웃고, 원하면 도망가고, 원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저 작은 새들은 너무 작고 약해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잡는 것은 위험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장현은 한회제의 말을 따라가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한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삼촌의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코가 아프고 울고 싶었다. 가마에 앉기 전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의 얼굴에 떠오른 슬픔을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는 자신이 새장 속의 새처럼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생각하며 한나라 해제와 함께 울었다. 오늘 밤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저녁, 꽃과 촛불로 결혼식장을 더욱 빛나게 할 시간이다. 그날 밤, 여황후에게 강제로 묶인 삼촌과 조카는 결혼식장에서 밤새도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나라 해제는 우울증으로 사망하고 15세의 과부가 되었다. 결혼식 날 밤 몇 차례 고백을 한 후, 한나라 회제와 장원왕후는 서로를 손님으로 존경하는 부러운 부부처럼 보였다. 비밀리에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며 두 사람은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황후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한나라 회제의 지휘 아래 외부인들 앞에서 매우 다정하게 행동했다. 루황후는 그들을 감시하는 궁궐 수비대로부터 이 상황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머지않아 손자를 품에 안게 될 꿈을 꾸지 않을 수 없었다. 불행하게도 왕비의 배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제 노태후는 집안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하루빨리 손자를 낳고, 이 위대한 나라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치료법에 대해 들을 때마다 장연히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쟤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단순히 군주와 대신들 사이에서 서태후에게 앞으로는 자신이 더 이상 정무를 관리하지 않을 것이며 루태후가 최종적인 일을 처리할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결정. 원래는 루 황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 저항하고 싶었던 루잉은 다어저 루 황후에게 접힌 부분을 건네준 후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자 루잉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종일 내시, 하녀들과 어울리며 술과 섹스를 즐긴다. 여황후가 정보를 장악한 후, 그녀는 여성으로서 궁중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목사들을 진정시킬 후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엔을 하루빨리 임신시켜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장엔의 배에는 움직임이 없었다. 다어저 루 황후는 장엔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은밀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디자이너는 장엔에게 임신한 척을 가르쳤다. 달이 되자 그녀는 막 장엔을 낳은 첩에게서 사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게 하고 그가 왕비의 아이라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여황후는 미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첩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아이는 류공이었는데 곧 왕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알코올과 섹스에 대한 장기적인 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해 그는 결코 안도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88년 8월 12일 고작 7년 동안 재위했던 한희제 유영이 23세의 나이로 위양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나라 해제가 죽기 전 장현왕후에게 연하는 자라서 외모가 점점 더 눈부시게 되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황후의 행복을 누리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루 동안 여자. 좋은 예너. 다음 생에서는 우리가 잡힐 위험이 있더라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숲속의 새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뭇가지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때 장옌의 나이는 고작 15세였다. 현대에 이르러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과부가 되었습니다. 셋째, 북공, 베이공에 투옥되어 혼자 죽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꽃의 여신으로 추앙받는다. 한나라 해제가 죽은 후 유공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역사상 전 젊은 황제로 알려졌습니다. 루공은 처음에는 다어저 루 황후와 장옌에게 매우 효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우연히 자신의 인생 경험을 알게 되었고 항상 친하게 지냈던 황실 할머니가 친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남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내시와 하녀 앞에서 그는 친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실은 루 공에게 배정된 스파이에 의해 다어저 루 황후에게 신속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여황후가 유공을 황제로 임명한 것은 가식일 뿐이었고 실제 권력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 공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루 공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도적으로 루 공을 투옥하고 마침내 그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한나라 해제의 또 다른 아들인 류예를 황제로 삼고 후에 그의 이름을 유홍으로 바꾸어 역사상 후청황제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태후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몸도 점점 늙어가던 중 기원전 1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황후가 죽은 후 수년 동안 그녀에게 탄압과 고문을 당했던 대신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함께 힘을 합쳐 여태후 일족을 말살할 수 있었습니다. 유홍제가 폐위되고 한나라 회제의 넷째 형인 유형이 황제로 즉위한다. 장현은 당시 황후였지만 삼촌과 남편 유영, 한나라 회제의 보호를 받으며 궁중과 하렘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궁궐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순수하고 친절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후궁의 내시와 시녀들에게도 매우 친절했으며 누구와도 다툼이 없었고 다른 첩들과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들은 여황후의 가족을 제거했을 때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를 왕좌에서 폐위시키고 북공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23세의 장현은 북궁에서 말없이 혼자 살았고 17년 동안 해가 뜨고 졌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북궁의 높은 벽을 자주 바라보며 한나라 회황제가 죽기 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을 생각할 때마다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과 내가 숲의 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163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늘 남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왕비는 40살의 나이로 3월 어느 따뜻한 봄의 병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현은 후에 한나라 회제와 함께 알릉에 묻혔으며 사후에 소회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전날, 하녀들은 그녀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그녀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이로써 결혼 후 29년 동안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직 처녀인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나요? 이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가 운명의 놀림을 받았다고 한탄했으며 수렁에서 나왔지만 때묻지 않은 그녀의 순수한 양심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절을 짓고 정기적으로 숭배하며 그녀를 꽃의 신으로 존경했고 그 사원을 꽃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창적이고 신비로운 아프리카 누에르족, 미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여성도 아내를 취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라는 단어는 분명히 멀고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광활한 대륙에도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현대사회로 진입한 우리와는 달리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지역은 아직도 비교적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중에 수단에도 그런 부족이 있는데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 여성들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부족을 누르 부족이라고 부른다. 신비한 아프리카 누에르족. 수단은 아프리카 북동부 홍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해 별로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TV에서 방영된 수단 내전과 남수단 건국에 관한 뉴스를 막연하게 기억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큰 임팩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단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고 1인당 GDP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국내 인프라 건설은 광대한 농촌 지역의 통신 신호와 전력망이 매우 취약하고 국내 산업은 세계 꼴찌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시 부족처럼 살고 있으며 누에르족도 그중 하나이다. 누에르, 누어는 그들의 언어로 인간을 의미하며 이 부족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누에르족은 자신들만의 전통 문화와 글쓰기를 유지해왔습니다. 동시에 누에르족은 아프리카의 원래 부족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누에르족의 핵심은 추장이다. 사실 아프리카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족장의 주요 기능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부당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추장에게 음식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추장은 일반적으로 웅변적이고 공정한 사람들입니다. 일부 추장은 재판 외에 다른 권한도 가지지만 이는 모두 개인적인 매력에 기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부족에는 여러 명의 추장이 있으며 그들의 지위는 그들이 판단하는 사건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천 년 동안 누에르족은 이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대 이후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점차 아프리카 대륙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단 지역은 한편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영향을 받은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전통적인 영향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유능한 누에르족은 곧 자신들의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누에르족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그들의 옛 이웃인 딩카족이었습니다. 누에르족은 부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돌창, 활과 화살, 작살 등의 무기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딩카족은 나중에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도시를 되찾았지만 전쟁 초기에는 꾸준히 후퇴하고 넓은 땅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낙족도 딩카족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지원이 없었다면 누에르족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영국인의 도착은 딩카족을 구했지만 딩카족과 누에르족 사이의 갈등도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이후 수단 내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에르족은 여전히 딩카족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들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현대에도 누에르족은 여전히 두 가지에 대해 거의 종교적인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이고 두 번째는 총입니다. 소는 누에르족 생활의 중심이며 소가 생산하는 유제품과 그들의 음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수집한 과일과 직접 재배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누에르족의 식탁에 오르는 주식이므로 누에르족의 소에 대한 헌신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다른 것은 총입니다. 누에르족은 생명을 갚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돈을 갚기 위해 빚을 갚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는 딩커와 애낙의 패배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에 대한 거의 강박적인 광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 무기로서 총은 활과 화살을 대체했으며 창은 누에르족이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총기에 대한 누에르족의 존경심은 부족의 무술 관습에서 비롯됩니다. 게다가 누에르족은 집착할 정도로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젊은 누에르족은 춤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누에르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춤을 춥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에르족은 모두가 상상하는 것만큼 신비롭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사회 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발전 외에도 실제로 너무 이상한 관습이 없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누에르족이 시족 개념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인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조상의 이름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름도 매우 긴 것 중 하나입니다. 국가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내를 취하는 과정. 많은 종족과 마찬가지로 누에르족 역시 그들의 경력이 다른 종족에 의해 계승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상속인 문제는 그의 가족 생활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누에르족은 상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가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긴 능선의 이름과 소를 숭배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누에르족은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통해 고유한 상속 방법 집합을 형성해 왔습니다. 원시 부족 중에서 사회적 차원과 자연 조건의 이중적 영향으로 인해 누에르족에게는 번식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남자의 경우 15세, 여자의 경우 10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결혼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적 여건과 요인으로 인해 누에르족 후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열악한 지역 환경과 기후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및 건강상의 조건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두 측면의 결합된 효과는 누에르족의 자연 출산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출산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질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많은 누에르족 젊은이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부족은 부족의 발전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독특한 상속 방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여성이 아내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에르족의 재산과 시족은 혈족을 통해 직접 상속됩니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에르족은 용감하고 싸움에 능숙하기 때문에 주변 부족들과 갈등과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일부 누에르족 남성이 전쟁 중에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그러면 그 아이는 남자의 재산과 가문의 직함을 직접 상속받아 가문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아직 피를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속인은 없습니다. 이때 가족의 해체를 피하기 위해 형제로부터 적합한 자녀를 입양하여 가족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에르족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북부의 유목민들에게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당시 전쟁에 나간 왕소군이 남편이 죽은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형제가 없는 아이도 입양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때 죽은 사람의 아내가 형과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남자에게 형제가 없다면 그와 더 가까운 남자 멤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죽으면 그 부족의 장로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청년을 지정할 것입니다. 사망한 부부의 재산을 상속받아 클랜을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여자의 결혼은 더욱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 즉, 남편의 시족 중에 위에 상속 절차를 이행하기에 적합한 친족이 없을 경우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시족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때 그들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될 여성을 찾을 것입니다. 두 당사자는 전체 부족의 입회하에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부족의 장로들이 증인 역할을 하고 부족도 신나게 춤을 추며 신혼부부에 대한 축복과 기대를 표현한다. 아내가 남편이 된 후에는 시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의 권력을 외부에 표현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편인 여성은 시족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여성이 아내를 취하는 것은 누에르족의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의 특별한 경우일 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상속 방식을 통해 상속과 전통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시족의 존속은 혈통의 존속보다 훨씬 높다. 이는 누에르족의 뼈에 새겨져 있다. 동시에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원시부족 단계에 있는 누에르족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주장하는 남녀평등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원시적인 사회구조에서는 남성의 사회적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남성이 더 유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생산 도구의 발달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생산성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대 사회가 원시 사회와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에르족이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상태를 유지해온 이유는 그들의 사회 발전이 정체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시 생활의 이유. 누에르족은 물론 가장 광대한 농촌 지역인 북아프리카 전체 지역까지도 여전히 비교적 원시적인 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국가 중 하나인 수단은 여전히 풀뿌리 수준에서 농촌 거버넌스의 주요 단위로 시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관리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부족합니다. 동시에 북아프리카의 원시 생활은 영국과 다른 강대국의 식민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영국은 옛 자본주의 국가이자 산업 강국으로서 늘 북아프리카를 자국의 공산품 투기장으로 여겨왔다. 이 정책의 지원으로 영국 국내 공장은 전 세계 식민지로부터 자재를 조달해 금, 은과 같은 경화화폐와 교환하여 값싼 수공예품으로 가공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초기 축적은 피와 폭력으로 가득 찬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였다. 영국의 대응은 일부 집단은 승리하고 다른 집단은 억압하는 것이었고, 국가적 적대감과 모순을 만들어 식민지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북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것 외에도 인도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 자체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기후 조건도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채집과 수렵을 통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최종 결과는 농업 문명의 발전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사회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에 비해 아프리카의 생산 능력은 분명히 훨씬 나쁩니다. 누에르족이 주로 살고 있는 수단을 예로 들어보자. 수단은 영토면에서 세계 15위권에 드는 나라로 매우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적도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연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농작물 재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동시에 근대에 와서 강대국들의 식민정책으로 인해 수단에는 산업적 기반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식민지 시대 이후 남은 다양한 갈등과 맞물려 결국 수단 내전으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해 남부 수단이 남수단으로 분리되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난민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무지로 이어지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수단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탐사에 따르면 이곳은 국내에 대량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매장량은 116억 배럴을 넘어 아프리카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점차적으로 일련의 석유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그중 중국과 미국은 이 지역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자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단에서 분리된 남수단도 석유 수출의 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남수단은 누에르족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항상 수단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수단은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석유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일정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가 직면한 혼란에 비하면 이 외환 보유고는 분명히 적은 수준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태로 볼 때 누에르족은 여전히 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과 기아는 여전히 이 나라가 직면한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 우위에 서서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에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식량과 지속적인 삶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원할 때마다 중동을 공격하지만 왜 감히 문 앞에 있는 쿠바에 손을 대지 못하는가? 지도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상에는 총 638번의 암살을 당했지만 매번 탈출하여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쿠바의 전설적인 인물 카스트로이다. 그가 창설한 쿠바 공화국은 건국 이후부터 미국의 제재와 봉쇄를 받아왔다. 중동은 지금까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국 황제의 작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한 불만과 불만을 이야기해보자. 새로운 항로가 열리기 전 쿠바는 언제나 원시적인 생태국가였고 그들 모두는 섬주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492년에 바뀌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인해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 식민지화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17에서 18세기부터 스페인은 유럽의 병든 이빨이 되었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 식민 통치에 맞서 쿠바 국민들이 점차 단결했고 19세기 중반 이러한 목소리는 점차 대규모 봉기로 발전했다. 첫째, 영국, 네덜란드 등의 해상 함대를 잃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넓은 해외 영토를 잃었고 이후 나폴레옹에게 패했다. 그리고 1898년의 스페인-미국 전쟁으로 인해 부유하지 못한 스페인은 패배 후 해외 식민지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쿠바의 독립을 인정하고 필리핀을 포장하여 판매하고 푸에르토리코와 다른 섬들을 미국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이후 중앙아메리카는 미국의 영토가 됐다. 미국은 구세주로서 쿠바의 내정에 간섭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쿠바는 독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이 바뀌어서 독립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결과에 대해 자국 영토의 국민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때부터 쿠바 정부는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 미국 파벌과 매판 계급이 권력을 쥐고 있다. 두 사람의 좋은 부자 관계는 1959년까지 카스트로라는 강력한 인물에 의해 깨졌습니다. 그는 친미 꼭두각시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친미적이지 않은 후에 다음 행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미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쿠바의 반항적인 행동은 갑자기 미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미국은 거듭된 경고에도 소용이 없었고 이에 대해 수십 년간의 경제, 군사 및 기타 봉쇄에 빠졌습니다. 마법의 나라, 북한의 운명과 비슷하다. 카스트로는 쿠바가 진정한 독립과 완전한 주권국가가 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귀족계급의 장원제도를 폐지하고 옛 미국이 통제하던 경제주축 기업을 국유화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제국주의에 지뢰받은 미친 디스코 댄스로 가득 차 있다. 미국 황제가 결국 쿠바와 타협을 선택한다면 그 뒷마당에서는 매분마다 아버지 선자효가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봉쇄와 암살 외에는 화해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양측 간의 불만이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쿠바가 소련 진영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에 직면하자 어쩔 수 없었고 소련도 이를 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었던 카스트로는 자신의 사회체제를 바꾸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 라틴 아메리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
그 후 러시아는 아버지를 반쯤 알아본 아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미국은 그에게 석유 금수 조치를 취했고, 반대편에서는 러시아가 큰 도움을 주었다. 결국 미국은 더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껴 1960년대부터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카스트로에 반대하는 망명자들을 모집해 소규모 팀을 꾸린 뒤 그들에게 총과 탄약, 무기를 지급한 것이다. 군사훈련을 받고 뒤에서 미친 듯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1961년 양측의 첫 번째 공식 대결이 시작됐다. 라오스와 미국은 지원을 위해 인력뿐 아니라 폭격기, 수송기, 기타 공군도 파견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피그스만에 상륙시켰다. 그 결과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비행기가 먼저 격추되고 그 후 3일 만에 1,5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가 포로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쿠바와 소련의 관계는 비밀리에 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하고 미사일을 수송할 정도로 더욱 가까워졌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숙적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1962년 미국이 핵심 증거를 포착했고 이를 부인하던 소련은 뺨을 맞았다. 이때 상황은 갑자기 심각해졌다. 소련은 왜 쿠바에 미사일을 보냈나? 그것은 단지 자기 방어일 뿐이었다. 미제국주의는 이전에 터키, 서독, 이탈리아 등지에 미사일을 배치한 적이 있었고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소련을 불타게 만들었고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후발주자로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소련은 미국 황제의 뒷마당으로 미사일을 수송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했고 미국과 소련 양측의 인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제국군은 소련의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미국에서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올해 10월 12일부터 쿠바 해역에서 각종 군사훈련과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하여 공군과 해군 전체가 총동원되었다.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소련은 핵잠수함에게 쿠바 해역 근처에 비밀리에 잠수하도록 명령했고 필요하다면 지시를 묻지 않고 직접 핵어뢰를 발사할 수도 있었다. 당시 온 세상은 핵미사일의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소련은 한 발 물러나 누르기 직전의 핵버튼 근처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화해했다. 인류는 재앙에서 벗어났고 이 위기의 중심에 있는 쿠바도 탈출했다. 당연히 양측은 평화협정을 맺었다. 미국은 앞으로 소련을 침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은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쿠바는 붕괴된 후에도 왜 여전히 무사했을까? 첫 번째는 전략적 위치이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및 기타 중동 지역에 비해 쿠바의 영향력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쿠바에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으며 더 큰 이익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주목하겠습니까? 이에 비해 중동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들 세력 중 누구도 순종하지 않고 있어 이곳 라오스와 미국의 발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 문제, 뒷마당 화재 문제가 모두 발생한다면 이 난민들은 결국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노년의 미인은 멍청하지 않고 매우 똑똑합니다. 게다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전체가 이미 뒷마당이 되어 있는데 석유와 가스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돈도 부족한 정원에 불순종한 씨앗이 있다면 어떤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미국의 쿠바 봉쇄는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치약과 치약부터 강철 비행기까지 모든 것이 미국에 의해 통제됩니다. 더욱이 CIA는 카스트로에 대해 638건의 암살을 감행했지만 그중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관타나모 기지가 또 다른 이유다. 구세주가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을 때 그들은 장기적인 대어어업, 즉 관타나모 군사기지를 무기한 무료로 임대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카스트로가 집권한 후 그는 이 기지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력과 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담수화 플랜트, 발전소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술과 무자비함을 사용했습니다. 자급자족을 달성합니다. 따라서 이 기지는 미국이 이 기지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 이미 양국 간 게임에서 완충지대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냉전 이후 쿠바의 발전 상황은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미제국주의와의 관계가 완화됐고 2015년에는 양국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했다. 소련 붕괴 이후 중국, 이탈리아, 유럽연합, 러시아와 폭넓은 우호 관계를 맺고 다양한 협력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를 변혁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의료 외교다. 미제국주의의 수십 년 봉쇄 기간 동안 카스트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자체 개발, 생산해왔으며 영토 내에서 보편적인 무료 교육과 의료를 실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쿠바인 1만 명당 의사 수는 약 134명이다. 이 비율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2위라면 누구도 감히 1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엄마와 아이 사이의 매독과 에이즈 전염을 제거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약 4%에 불과합니다. 전체 국가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작은 상식, 사탕수수와 시가와 같은 친숙한 특징 외에도 쿠바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의료 기지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연예인 등이 진료를 위해 이곳에 오며 암, 간염 등 주요 질병을 치료하는 특수의약품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쿠바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과 기타 국가 및 지역의 의료 지원팀을 파견해왔으며 1960년대부터 의료 외교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원조와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통해 많은 제3세계 국가는 물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주목을 받으며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제국주의의 초기 외교적 고립과 봉쇄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반미 세력의 표적이기도 하다. 50년이 넘는 미국의 탄압과 봉쇄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여전히 원칙과 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감탄할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할머니는 영국 여왕이고 여동생은 러시아 여왕이다.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소원은 왜 중국에 묻히는 걸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유럽의 역사는 국가 간 왕실 결혼의 혼란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상 영국 왕이 프랑스 공주와 결혼하거나 독일 공주의 가족이 러시아와 결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부강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왕실 결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 유럽 전역의 왕실 사이에 혈연 관계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유럽 역사상 그런 공주가 있는데 그녀의 할머니는 영국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세운 빅토리아 여왕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왕인 알렉산드라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러시아 대공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여인은 공주에서 대공녀로 그리고 수녀에서 살해당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극히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공주, 외할머니는 빅토리아 여왕, 여동생은 러시아 황후입니다. 엘리자베스 공주의 정식 이름은 엘리자베스 표도로브나이며
엘리자베타 공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어렸을 때 순수한 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정교사의 지도하에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오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승마, 테니스, 음악과 같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수년간의 예술적 영향으로 엘리자베스의 기질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사파이어 같은 눈과 투명한 하얀 피부를 가진 유럽 왕실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온 몸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100년 전 유럽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왕족이라 할지라도 일찍 결혼하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대 시절 엘리자베스의 외모는 너무나 뛰어나서 그녀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왕실의 규칙은 엄격하여 모든 사람이 왕실에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족만이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다른 왕실 공주들처럼 왕과 결혼하여 왕실 결혼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세르게이라는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세르게이는 러시아 출신이고 그의 신분은 공작이다. 비록 유럽 사회에서는 공작의 지위가 왕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귀족 사회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다. 젊은 세르게이는 엘리자베스를 보고 깊은 매력을 느꼈고 엘리자베스 역시 엘리자베스에게 매료되었다. 세르게이는 첫눈에 반했고 두 젊은이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혼 후 서게이는 우아한 신사처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일리저버스에게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리저버스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세르게이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앨리스 공주도 14세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된 후에도 서로를 아끼고 같은 열망을 공유하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온순한 외모에서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사나웠으며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매우 두렵고 슬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 앞에서는 매우 온화했지만 남편의 이중 성격 사이에 큰 대조를 누구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잔인함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주에서 수녀가 되기까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중국 땅에 묻히는 것이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 엉덩이 닦는 삶을 시작했다. 공작 부인의 이름으로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썼고 고아를 돕기 위해 수도원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기근이 닥칠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쌀과 곡물을 대가로 금, 은, 보석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자베스의 명성은 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를 위해 모두가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세르게이 공작에게 직접 손가락을 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르게이 공작은 알려지지 않은 잔인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침내 1905년에 제재를 받고 적들에 의해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남편이 떠난 후 절망에 빠졌고 몇 년 동안 공작의 궁전에서 혼자 생활한 후 마침내 수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는 모스크바에 마리아 수도원을 세웠고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공주는 낮 동안 다른 수녀들과 함께 노숙자들을 도우며 가난한 농노들에게 음식과 옷을 배달했습니다. 따뜻하고 때로는 부모 없는 고아들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엘리자베스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돕기 위해 간호팀을 구성했습니다. 귀족 신분을 포기하고 수녀가 된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잃은 고통을 점차 극복하고 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명성이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1918년, 이 아름다운 수녀는 운명의 계략을 피하지 못하고 볼셰비키에 의해 생매장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공주였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 없이 엘리자베스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죽기 전 자신이 중국에 묻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마지막 소원은 당시 인민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인민 생활은 쇠퇴하고 경제력은 러시아에 비해 훨씬 열세였습니다. 게다가 양국 사이에는 자연적인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귀족인 엘리자베스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 러시아 종교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러시아가 내전에 빠지면 종교와 귀족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 매우 관대한 중국만이 이러한 종교를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국만이 유럽의 귀족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신중한 고민 끝에 자신을 중국에 매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언제나 친절할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행한 선행은 이 친절한 공주를 기념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깊이 기억되었습니다. 1920년에는 엘리자베스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중국으로 이송되어 휴식을 취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의 시신은 친척들에 의해 고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원정도 러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실패했는데 징기스칸이 승리했습니까? 칭기즈칸은 몽골의 창시자이자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깊은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사상과 원정 행보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행기에서 마르코 폴로는 징기스칸을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은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조비어는 징기스칸이 전쟁을 끝내고 중국과 세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징기스칸의 이미지와 이야기는 많은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용 선생의 콘도르 영웅전설에는 징기스칸과 곽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는 징기스칸의 행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치적 재능과 진용 선생의 징기스칸 긍정을 보여줍니다. 징기스칸은 항상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뛰어난 군사적, 정치적 재능을 갖고 몽골을 통일하고 민족 국가인 원나라를 세워 나라를 통일하고 안정시켰다. 한편 그가 이끄는 군대는 해외 원정을 비롯한 원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해 확장 전략을 채택했다. 원나라의 원정군은 서쪽으로 지중해 지역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이란, 페르시아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원정하여 완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승리. 러시아라고 하면 세계의 3명의 철혈남자가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세 인물은 연대순으로 서로 다른 역사적 단계에 속하며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사람이 역사적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며 세계사의 진보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들은 모두 별도의 러시아 원정을 펼쳤고 히틀러는 실패했지만 징기스칸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러시아는 시대에 따라 강점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동유럽 대초원의 동슬라브족에서 유래되었으며 여러 세대의 통치자에 의해 점차적으로 확립되었으며 모스크바 대공국, 러시아 제국, 소련 시대, 현대 러시아의 4시기를 거쳤습니다. 이 시기 각 단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 수준이 달라서 서로 다른 세력이 탄생한 것도 3번의 탐험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적 순서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3사람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다.
징기스칸이 원정을 나갔을 당시 러시아는 키예프 루시 시대에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보가르 강 유역에 위치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조직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여러 부족들 사이에 결속력도 없었다. 통일군주가 있었는데, 그 권력과 군사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생산성도 낮았고,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위협적인 몽골군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키예프 루시는 몽골군에게 두세 번의 공격으로 전멸당했다. 나폴레옹의 원정 당시 러시아는 짜르 러시아 시대에 있었고, 당시 러시아는 2억 228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과 강력한 힘을 지닌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러시아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칭기즈칸과 비교하면 운이 좋지 않았다. 히틀러의 원정 시기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의 소련 시기였다. 당시 소련은 러시아 제국의 막강한 힘을 물려받았고, 소련의 전술적 지혜와 결합해 무적의 상태에 이르렀다. 실패 2. 징기스칸의 뛰어난 전략적 공급. 힘의 차이 외에도 칭기즈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전략물자였다. 몽골은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하며 유목민족에 속하며 오랜 유목 생활을 함으로써 전쟁 시 충분한 식량, 의복, 물을 공급하는 전략적인 수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가혹한 환경과 긴급 상황에 맞서 싸우세요. 키예프 루스는 상대적으로 작고 포획하기 쉬웠으며 징기스칸은 원정 중에 충분한 보급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승리했고 히틀러에게는 그런 행운이 없었습니다. 우선 전략적으로 볼 때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러시아와의 장기간의 전쟁에 직면하여 충분한 보급품을 보유하지 못했고 그들의 군대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둘째, 길의 관점에서 볼 때 징기스칸은 원정 중에 상대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여행하다 지쳐 전략물자 수급의 실패가 불가피하다. 3. 기후와 날씨 영향의 차이.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마지막 이유는 기후와 날씨의 영향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이 한대에 속하며 특히 겨울에는 기온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에는 징기스칸이 중국 북부에서 왔고 기후도 비교적 러시아와 비슷해 행군 중 극한의 러시아 날씨에 잘 적응했다.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프랑스는 여름은 덥고 건조하고 겨울은 온화하고 비가 내리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다. 히틀러로 대표되는 독일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었고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모두 뛰어난 정치가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상 요인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상했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보다 똑똑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기후 차이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9월에 미리 러시아에 왔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러시아에 의해 오랫동안 입증되었으며 러시아는 단호하게 저항했고 전쟁이 겨울까지 지속될 때까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군사력, 전략적 보급품,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은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는 러시아 원정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원정 기간의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칭기즈칸이든 나폴레옹이든 히틀러이든 그들의 초기 러시아 원정은 조국의 영토 확장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인문주의 정신에도 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고대 유럽의 귀족들은 왜 과부를 선호했고, 심지어 왕들도 서둘러 과부와 결혼했는가? 삼국지를 본 친구들은 조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매우 똑똑하고 인재 영입에 능숙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조를 그들의 우상으로 여깁니다. 단지 그에게도 남의 아내를 좋아하는 특별한 취미가 있을 뿐입니다. 남의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왜 아름다운 여성이 결혼하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남자라면 그 젊은 여자는 어디에 있나요? 그 이유는 조조만이 아는 것 같습니다. 편집자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조조처럼 유럽 귀족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도 과부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서양의 관습은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왜 유럽 귀족들은 젊은 미인을 무시하고 과부를 선호합니까? 심지어 왕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편집자는 브리터니의 애너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안나는 브르타뉴 공국의 공주이자 가문의 외동딸이므로 브르타뉴 공국의 유일한 후계자가 된다. 다만 신이 불쌍해서 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안나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브르타뉴의 왕이 되어야만 했다. 사실 안나는 매우 영리한 여성으로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스트리아 왕과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뜻밖에도 프랑스 왕은 이 문제를 미리 알아채고 브르타뉴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이는 브르타뉴에게 참패로 끝났고, 안나는 샤를 2세의 압력을 받아 이에 서명해야 했다. 라발 조약은 프랑스가 브르타뉴의 절대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나가 샤를 2세와 결혼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나는 찰스 2세와 결혼했을 때 겨우 15세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찰스 2세는 결혼한 지 불과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나는 21세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가족을 재건하기 위해 브리타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것은 안나의 악몽의 시작이다. 찰스 2세와 안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왕위는 찰스 2세의 숙부인 루이 12세만이 계승할 수 있었다. 이때 안나는 브르타뉴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추적 대상이 되었다. 결국 루이 12세는 원래 아내와 이혼하고 안나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했고, 안나는 다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안나는 이 결혼으로 2딸을 낳았지만 그녀의 딸은 자신의 복사판이 되었습니다. 루이 12세는 자신의 영토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해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루이 12세는 마침내 브르타뉴를 자신의 조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고대 유럽의 귀족들이 과부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부만을 선호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과부를 소유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유럽 과부는 단지 정치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행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대 과부들에 비하면 그들의 대우는 여전히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국에서는 일부 과부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일부는 순결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